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 한 줄로 소개하지 마시고 네. 진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2006년도에 삽고시 48회로 이제 합격을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을 만들어서 상임 대표를 맡아서 정치검찰들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책임을 묻고, 또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내란 세력들,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한 또 처벌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무슨 고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윤석열 김건희가 이번 4월 11일에, 관저에서 퇴거를 했는데, 4월 4일 11시 22분 프로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관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국민 세금과 그런 국고를 이용을 해서 지인들,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새벽까지 만찬을 열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고 손실죄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11일 날 퇴거하면서 또 밝혀진 사실이 500만 원 상당의 그 캣타워, 그리고 2천만 원 상당의 히노키 욕조, 이런 부분들을 사적으로 다 또 구비를 했고, 또 퇴거를 하면서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명백한 국고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고발장을 내일 접수를 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참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게 네. 사실 이 계엄 사태부터 시작해서 말도 못할 짓을 했지만 네, 네. 그런 캣타워 보면서도 진짜 열받고 어이가 없어요. 네, 지금 정말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12.3 계엄 내란 사태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작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절도 사건으로만 이렇게 소액절도 사건을 저지른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500만 원 상당의 캣타워를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구비를 하고 또 퇴거를 하면서 그걸 또 자기 사저로 가지고 가고, 정말 파렴치하면 끝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집중적인 질문을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정치검찰이란 단어를, 이 개념을 네, 한번 네.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표님 생각하시는 검사의 정의가 있고, 사실은 법치주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 정치검찰과 법치주의? 사실 최근에도 유전무죄, 유권무죄 이런 말 아직도 지금도 통연되고 있는데, 네네. 같이 맞물려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공공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치라는 단어가 붙어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보다는 본인들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가지고 또는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해서 법과 원칙보다 그런 어떤 본인들의 이익,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특히 특수부, 예전에 특수부 검사들, 그런 검사들을 정치검찰로 저희는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게 노골화된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참 아까 말씀드린 법치주의, 훌륭한 법관, 양심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어떤 학교나 카르텔, 이번에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좀 드러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에도 계속해서 정치검찰들의 어떤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 기소, 그런 부분도 어떤 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권을 남용,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이렇게 또 제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특히 윤석열 정권, 특히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게 더 노골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노골화되고 너무 심각한 폐해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더 이제 그런 정치검찰들의 문제점, 그리고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검찰권을 어떻게 또 조정을 해야 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군부독재 정권의 시대를 보냈는데, 네. 저는 더 무서웠던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검찰 정권이잖아요. 네, 네. 지금 오늘도 어제도 사실은 윤석열이
또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 활기를 치면서 법정에 나갈 때도 또 특혜 시비가 일어났고 네네. 지하로 들어간다거나 촬영이 안 된다던가 정말 그 검찰 정권 하에서 아직도 그 세력은 유효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다 하루하루 그런 것을 직접 많은 국민들께서 목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 윤석열, 김건희만 대입되면 모든 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결과가 계속해서 도출이 되니까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서 누가 그렇게 구속 취소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상상도 했겠습니까? 못했죠.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날로 계산해 왔던 것을 갑자기 시로 계산을 해서 그게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극우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많은 분노를 일으켰고, 그리고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퉈봐야 돼. 상급법원에서 다퉈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도 상급법원의 심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까지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서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런 좀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말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검찰공화국이냐, 뭐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또 재판 과정에서는 여태 다른 대통령들하고는 다르게, 전직 대통령들하고 다르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아예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그리고 그 법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촬영도 거부를 하고, 또 직영 부장이 직업을 묻는 본인이 스스로 전직 대통령이죠까지 얘기하면서 이거는 뭔가 윤석열이 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권의 정점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누구나 아무튼 상식이 있다면은 검찰 정권 그리고 검찰 독재의 횡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 건가? 구체적으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그 검사들도 인간이잖아요. 적어도 배움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이게 정말 힘든 겁니까? 그 안에 인맥 구조라든지 권력의 어떤 불나방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얽히고 설키고 엄청난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검사들이 그렇게 불법적이고 정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선 형사검사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검사는 변호사 모임을 이렇게 만들면서 첫 기자회견 때도 많은 대부분의 일선 형사검사분들은 정말로 많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폄훼하려는 그런 목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특수부 검사들, 정치권에 줄대고 뭔가 일반인들을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의 그룹 총수라든지. 총수라든지 이런 사건들만 진행을 하고 또 인지수사로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사건을 없애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부 정치검찰들, 특수부 정치검찰들의 문제가 대부분의 검사들의 문제로 비춰지게 되는 거고, 또 왜냐면 그런 사건들이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관련해서는 특히 특수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검찰 자체가 해체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이 숙제들이 있지만 잠시 차치하고 말씀처럼 그 검찰 해체라는 개념들이 실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현실 가능한 겁니까? 그럼 지금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 관련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그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할 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오히려 특수부 힘을 더 키워준 그런 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공수처가 설립이 되었지만 공수처 자체도 너무 규모가 적게 또 공수처의 수사 범위 자체도 너무 제한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개혁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검찰 정권이 탄생했고 오히려 검찰 권력이 더 키워준 그런 꼴이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는 정권이 교체되면 초기에 바로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고 결국에는 검찰 자체를 해체해서 검찰은
기소 유지에만 한정해서 업무를 맡게 하는 기소청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중대범죄수사처를 또 설립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권과 정말 그 공소권을 완전히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제 지금 이 도드라지고 있는 이런 문제 이전에 우리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변호사, 판사, 검사를 꿈꾸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교육 문제, 뭐 노골적으로 특정 학교를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뭐 서울대, 법대, 카르텔 오늘도 재미있는 이슈가 뭐 나경원도 뭐 드럼통 들어가서 네네. 쇼를 하던데 네네네. 판사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또 그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양심 물론 가치관 편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또 법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면에서 혹시나 죄송하지만 그런 교육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뭐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서울대 카르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당연히 뭐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그리고 뭐 검찰 법원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당연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검사 생활 하시고 법원 판사 생활 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몇 명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지른 그런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을 하시면서 네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입니다.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네, 모임 네, 하시면서 네, 네. 피해는 없었습니까? 혹시 괜히 역공격 당할 수 있다거나? 뭐 실제로 제가 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2023년 10월 26일에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한동훈 그리고 송경호, 이원석 등을 고발하면서 저희가 발족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3년 10월이면은 윤석열 정권이 가장 기세등등하고 정치 검찰들이 정말 전횡을 휘두르던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동훈 얼마나 뻔뻔하게 그 법무부 장관 마치고 그 국힘 비대위원장 되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대하고 국민들을 대하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검사 모임을 만들고 이제 제가 대표를 맡아서 이런 정치 검찰들에 대해서 법적 고발을 진행을 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또 법인에 남아서 피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법인에 남아 있으면 또 저희 법인 다른 구성원분들까지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인을 나와서 제 개인 사무실로 형식으로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제가 검사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위에 많은 변호사분들에게 같이 활동을 하자고 좀 권유를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대부분이 고사하셨습니다. 네. 조금 뭐 뜻은 충분히 동의하고 응원은 하는데 함께는 못하겠다. 대부분 다 내 뒤에서 응원해 주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좀 외롭고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거의 뭐 또 솔직히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이정섭도 그랬고 강백신, 어미준 등 뭐 언론에 나와 있는 정치 검찰들이라든지 부분들을 제가 거의 다 고발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뭐 저기 뭐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 짓던 시기처럼 뭐 제가 고발을 해도 뭐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되지도 않고 뭐 정말 뭐 공허한 메아리처럼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뭐 좀 허탈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뭐 너희들이 고발인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저희는 계속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게 한 1년 이상 계속 진행되고 지금 한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또 윤석열이 뭐 저희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그 윤석열 파면에 한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윤석열이 그 12.3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되고 나서는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동안에 고발했던 내용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제가 그 윤석열, 김건희 고발 기자회견 이후에 2시에 제가 또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또 고발인 조사도 내일 또 제가 2시부터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해왔던 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더 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그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통스럽고 고독했을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정말 군부 독재 총칼도 무섭지만 네, 저는 네. 그 검찰에 뭐 캐비넷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네, 다 약점 있고 먼지털이식 네, 수사하면 네, 안 나오는 게 없는데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건데도 검사를 하는 변호사 모임 만드는 게 대단한데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동기부여가 뭐 있었는지. 개인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계속해서 윤석열이 자기 신복들, 검찰 출신들 정부 요직에 다 앉혔잖아요. 그러면서 뭐 윤석열이 뭐 얘기하는 게 뭐 자기가 이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분야 전문가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가면서 검찰 출신들 자기 후배 검사들을 정부 요직에 계속 앉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정말 망가지고 외교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많은 국민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얘들은 너무 뻔뻔하게 활동을 하고 좀 미안한 마음 없이 너무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말로 장난치고 뭐 그런 것을 보고 얘들을 진짜 그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검찰 권력을 그렇게 휘두르면은 우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래도 법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법적으로 그럼 대응을 하자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 된다면은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전 조국 법무부 장관 한편으로는 어떠한 기대감 속에서 정말 검찰 개혁, 검찰 해체 선봉장으로서 기대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실패도 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도 겪었고 차기 정권에서 뭐 특정인을 고려내되고 이거야말로 정말 뭐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이 또 그런 검찰 개혁의 어떤 선봉대로서 그 주요 역할을 챙길 수 있을까요? 우리 변호사님이 법무부 장관 되면 좋겠다. 진짜. 아니 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외치시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그런 불법적인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시고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또 꾸준히 활동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파면까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 분들도 검찰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좀 정권 초기에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정말 정권이 교체되면은 바로 검찰개혁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뭔가를 해서 검찰개혁은 아예 전적으로 검찰개혁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해서 검찰 그 수사권을 배제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 입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뭐 국회 역할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한 번에 다 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 검사는 변호사 모임 저희 구성원들도 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차기 정부 또 차기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이제 1순위가 경제 회복, 그렇죠. 경제 성장이고 또 사실 그건 베이스 캠프잖아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고 2순위가 사실 검찰 개혁이라든지 부정부패 척결이에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노력의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또 이제 변호사 모임도 대표 맡고 계시지만 혁신회의 대표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경기혁신회의 또 사다법인 공동상임대표 맡고 있습니다. 네. 사다법인 기본사의 또 경기 쪽 대표님이신가요? 네, 경기 공동대표랑 그 사단법인 기본사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법 이야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검찰 이야기 무거웠잖아요. 네네네. 혹시 대표님 꿈꾸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도 진짜 대한민국이란 말 했지만 그 너무 추상적이긴 하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기본사회 한번 쭉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개인의 소견도 말씀해도 됩니다. 저는 뭐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기본적인 대선 정책 공약이 기본사회잖아요. 기본소득.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저희 민주당 전체적인 또 그 공약이 또 기본사회였고,
지금 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기본사회 관련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사회가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외되거나 뭐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저는 기본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법도 마찬가지지만 누나 공평하듯이 네. 기본사회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본소득 이야기가 잠시 좀 수그러드는 느낌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너무 많이 만나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나 수많은 어떤 고용된 네, 분들 네, 네. 그래서 기본사회에서 아까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을 혹시나 네.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떠겠는가. 이게 실험적으로 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청년 기본소득을 약간 실험한 것 같지만 좀 가시화된 성과는 아직 눈에 안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뭐 이렇게 다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좀 왜 모든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뭐 반대 목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만약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별적, 차별적으로 뭔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드는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누가 대상자인지를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별하는데 시간도 네.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투입돼야 될 것이고 당연히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 간의 어떤 갈라치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는 거기에 해당하고 누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구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법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접근이 힘든 분들은 오히려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법을 교묘하게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시간적 예산적 낭비라든지 또 국민들 간의 어떤 뭐 계층 간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국민들 간의 분열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나는 구분하고 선별하고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진걸 소장이 주체로 하고 네. 있는 홍길동 네, 의원을 보면 네.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정말 맞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분도 계세요 정말. 네. 그렇게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의 개념이라는 게 뭐 노동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 네, 보니까 네, 그래 국가가 세팅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적지 않느냐 네, 이건 네, 네. 제가 다른 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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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이런 부분이랑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역시 또 재원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냥 선진국이 대열에 올라와 있고 뭔가 이런 소득을 또 내놓을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네.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너무 깊은 이야기인가요?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 보기에는 뭐 너무 뭐 일반인 분들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인가 너무 소액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상당히 뭐 작아서 미미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진걸 소장님과 같이 홍길동은행 저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정말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홍길동은행을 통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저희는 뭐 그런 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많은 분, 뭐 가진 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아직까지도 뭐 사회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또 힘을 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 뭐 재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좀 뭐 또 당연히 뭐 이것저것 검토해야 볼 부분들도 많겠지만 뭐 이재명 고문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증세 없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저희가 국가 예산이라든지 지방 지자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은 너무나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기존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하고 네. 또 국가의 부도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네. 또 AI 관련 네. 업체도 네. 만나고 그래서 뭐 기후 위기와 관련된 뭐 기후 소득이라든지 네. 네. AI 소득, 로봇 네. 소득 네. 그런 방편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경제도 더 성장을 할 거고 그래 되면 재원 마련도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경제 활동, 지금 현재는 경제 활동을 하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뭐 정권 교체된 이후에 정상적인 뭐 이렇게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민생 경제가 살아나면은 그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혁신의 또 대표이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기본사회와 혁신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주제 같긴 한데 네네네. 그렇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당이 됐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차지했으니 힘 있는 개혁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아까 검사처럼 네. 야 정치는 그게 그거야 라고 또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혹시 혁신회의가 좀 주장하는 어떤 관철하고자 하는 미션이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혁신회의가 만들어진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혁신입니다, 혁신. 당원 주권 시대. 당을 이렇게 뭔가 국회의원들이 의원들 위주의 그런 당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고 당원 중심으로 정책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 혁신회의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계속해서 당원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당원분들이 너무 많이 늘고 또 당원분들이 목소리도 많이 내시고 또 당원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게 정말 혁신이라고 봅니다. 옛날처럼 폐쇄적이고 의원 중심의 어떤 당이 아니라 당원들이 주인인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게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계실 때 당원들을 위한 활동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당원 좀 또 오픈하시고 당원과의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이러시면서 당원들이 좀 더 이게 그냥 뭐 내가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고 또는 매달 그냥 뭐 그 당비만 납부하는 게 끝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당비도 납부하면서 내가 당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혁신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분들도 이제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당원들을 배제하고 뭔가 활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당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의 굉장히 큰 혁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저는 오늘 일맥상통하는 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역시 특권과 불공정인 것 같아요. 네. 검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소득에 있어서 너무 양극화되는 세상. 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는 부분도 무시 못하는 네, 영역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혹시 대표님 생각하신다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이번만큼 국회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지자체 선거가 있고 3년 뒤에 국회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도 고위공직자 재선 공개할 때마다 다 늘어나는 게 그분들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야 국민들을 위한다는데 또 아닌가 뭐 정당한 소득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뭐 이런 부분들 정말 대표님이 꼽는 국회 개혁 뭐가 있을까요 혹시나? 저는 이번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과 우리 당원들 또 국민들이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의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광화문에서 노숙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매일 국민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한 가지 좀 바라는 점, 이런 점들은 이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있을 거고 또 그 총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대선이나 뭔가 큰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은 거의 같이 우리 당원들 또 이렇게 국민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하고 또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당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과실은 의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너무 조금 좀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하는 점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각 지역이 다 중요하잖아요. 특히 의원분들은 뭐 선대위나 이런 데서
뭐 직책 맡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다 자기 지역으로 내려가서 네, 죄송합니다. 지역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선거 운동도 같이 하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도 이제 경기도 쪽에서 뜻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현안 하나만 좀 물어보고 예를 들면 저는 지역 소멸, 도시 소멸, 인구 소멸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도는 이제 근 수도권이라 불리긴 하지만 이제 의왕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질문 하나가 이제 세종으로서 이제 대통령실의 이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국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회 등은 다 좀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서울 수도권 경기 쪽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고 거의 인구의 절반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잖아요. 사시고 계시고 그렇지만 저기 지금 경북, 저 서부 경남, 전북, 전남 이쪽은 정말 인구 이제 2만 남짓하는 그런 소멸, 지금 지역 소멸 도시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제 고향이죠. 부산도 지금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는 경제활동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정부 청사들이 다 그런 정부 부서들이 세종으로 많이 내려가 있지만 국회가 여의도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뭔가 보고를 해야 되면 서울에 와야 되고.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예산도 낭비고, 시간도 낭비고. 각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내려갔으면은 저는 당연히 국회도 세종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이제 지역이 워낙 또 세종, 뭐 지금 현재로서는 세종이 이제, 정부 각 기관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세종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북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더 많이 또 그런 어떤 경제 성장도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도 또 이제 상주하시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역 소멸이라는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처럼 이제 행정 수도나 정치적인 수도의 이전,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경제적 효과도 있고 뭐 정치적인 메시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냥 지금 그 세종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냥 방 하나 얻어서 세종에서 평일에는 지내시고 금요일은 다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세종 행정 수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다 그쪽으로 같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근데 지금 세종 그쪽에 가면 주말에는 그냥 유령도시입니다. 유령도시. 다들 그냥 서울로 다 집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일 때문에 잠시 머무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다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거의 3부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네네. 우리 대표님이 봤을 때 이 경기도는 우리 한국에서 어떤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 질문 드린 이유는 베드타운이라는 말도 있고, 네네. 뭔가 최근에 경기 북도, 남도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김포도 좀 재미있는 이슈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서울, 경기, 인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는 게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는 뭡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 같긴 하지만. 저는 경기도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서울을 둘러싸고 지금 인구도 한 1,400만 가까이 되고 너무 또 크고 어제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부까지 올라오면 한 2시간 이상 걸리고 맞아요. 그렇거든요. 한 돈대도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이게 경기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각 또 도시마다의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랑 경기 북부 쪽, 경기 남부 쪽하고는 또 너무도 도농 복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너무 많은데 저는 한 가지 경기도를 정의하자면 앞으로 우리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곳이 경기도라고 보거든요. 파주, 연천이나 동두천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이제 조금 뭔가 이제 각 전체 워낙 크지만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상생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너무 경기 북부 쪽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낙후돼 있고. 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기북도, 경기남도로 나누자는 말도 나오는 게 그냥 경기 북부 쪽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또 제약도 많거든요. 아, 역차별 받고 네, 있는 오히려 거고요. 경기 북부 쪽은 정말로 이렇게 좀 뭐 혜택을 많이 못 보면서 제약만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잘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꼭 집어서 이제 의왕이라는 곳에 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의왕이라는 곳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네네. 어떠세요, 의왕이라는 곳도? 의왕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살기 좋은 살기 지역이 좋다는 게, 있습니까? 저는 네. 살기 좋다는 게 뭐 경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살기 좋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 친화적인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의왕은 특히 이렇게 뭐 좀 산업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 자연 친화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서울에 바로 근교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직장은 서울에 다니시고 집은 이제 의왕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의왕도 조금씩 뭐 이제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 살기 좋은 도시 의왕 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연 친화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앞으로의 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계속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자연 친화 도시로 남을 수만 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해서 좀 도시 개발과 자연 친화적인 그 도시 성격을 같이 이렇게 상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민간 영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영역에서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좀 지지하는 편이긴 한데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바람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도 그런 고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경기도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재명의 경기도를 겪었던 우리 도민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의 경기도 그리고 내년에도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네네네.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도 의왕에서 꿈을 꾸고 계신 걸 알고 네.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의 경기도, 김동연의 경기도는 어땠습니까? 뭐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제가 뭐 경기도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한 15년, 16년 가까이 지금 제가 의왕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님이 뭐 성남시장 때 그리고 도지사 때도 경기도민이었고 지금도 경기도민이고 한날을 해보면은 좀 이재명 후보님이 도지사 때 경기도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좀 실질적으로 뭐 가장 큰 게 뭐 말씀하신 뭐 지역적일 수도 있겠지만 각 어떤 그런 유원지 이런데 평상을 일거에 철거하시는 그런 거는 뭐 지역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뭐 행정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민원 문제도 잘 민원 해결하고 문제도 잘 해결하셨고 승진 문제 경기도에서 해결해가지고. 뭐 기본소득 이런 것도 도입을 하셨고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는데 냉정하게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직까지 뭐 관료적인 뭐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김동연 지사가 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와 지금 뭐가 더 달라지고 더 나아지고 했는지를 정말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북부는 DMZ 통일 시대를 대변해야 네, 되고 네. 준비에 대응해야 되고 또 서해안 시대 뭐 시흥, 안남, 하성, 그렇지, 뭐 네, 시야호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의왕이라는 곳은 경기 중부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중부 쪽, 중부로 보죠. 네, 보통 의왕, 과천, 안양, 뭐 군포, 광명 이쪽 경기 중부로 봅니다. 네.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니즈는 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니즈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중부 쪽이 서울하고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중서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좀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경기 중부가 서울하고 접근성이 있다 보니 좀 포화 상태예요. 조금 포화 상태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지금 현 포화 상태의 도시들을 어떻게 좀 잘 또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왕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도시 중에서는 거의 의왕이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분은.
정권개최 TV다 보니까 너무 교체 체인지로 가고 있긴 한데 네네. 지금 의왕시장도 국민의힘인가요? 네네, 국민의힘입니다. 네. 꼭 바꿔야겠는데요. 아, 네. 네, 뭐 제가 특정 전달 함부로 평가를 네. 내리기는 좀 싫긴 하지만 의왕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왜 바뀌어야 되는 건지. 뭐, 지금 현재 의왕 또 국회의원은 또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아, 가천의왕. 네, 가천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좀, 국민의힘 그 현 시장과 또 의원 간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의왕시 발전이 좀 더뎌지고 하는 경우가 꽤 좀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좀 더 지역에서 더 활동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당 시장이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네, 다들 또 그걸 원하고 계시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교체를 해야 된다 저는 보입니다. 네. 더 들 말씀은 많지만, 그건 또. 오동현이란 사람이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인데, 네. 이제 너무 우리 무거운 이야기 했었지만, 네네.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이것만큼 나의 꿈이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뭐, 땀 흘리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등산이 제 정말 취미고,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산을 많이 다니고, 의왕 지역의 산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의왕이 개발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어떤 이런 자연 호수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자연을 좀 이렇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좀 도시 개발을 같이 이루어가야 되는 걸, 그거를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산과 섬에다가 온갖 케이블카, 국내 네, 케이블카 네. 때문에 산이 망가지고 맞습니다. 자기 동네 네. 망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제일 좋아하는 산은 어디고 추천하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산은 웬만하면 다 다녔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산, 저는 정말 지리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지리산을, 동주도 몇 번 했고, 네, 또 좀 머리 식히려고 새벽에, 동부 셰퍼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은 새벽 2시 반에 지리산 입구에 도착하거든요. 그럼 3시부터 등산하고 다시 버스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지리산 꼭 한번 가보길 추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하나 나가지 나왔다. 네. 정권교체 TV다 보니까 네. 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이 이제 구독자가 들어왔거든요. 네. 우리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 보통 시민들은 그래 투표하자 네. 이런 정도이지만 네. 이번 좀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 같은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리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고 뭐 후보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흑화, 뭐 가짜뉴스, 이런 게 너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뭐, 당에서도 민주파출소를 통해가지고 허위뉴스, 가짜뉴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검사 모임에서도 가짜뉴스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고발하면서 또 기자회견도 열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많이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웹자보 같은 게 지금 많이 만들어 뒀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관련된 거, 그거는 좀 손쉽게 좀 접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그런 웹자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도록 바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가장, 지금 한 5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재명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무죄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구 유튜버나 이 보수 언론들이 아주 이 애국 맞습니다. 네. 이런 여론에 대해서 싸워라. 정말 중요하다. 아마 그게 가장 50일간 지금 많은 분들이 당연히 투표도 하셔야 될 거고 주위 분들에게 투표 동료도 하셔야 될 거지만 그냥 투표하라는 것보다 이런 가짜 뉴스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호응도 얻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정권기자 TV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정권기자 TV 곧 10만, 네, 20만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권기자 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고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